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세사 관련된 기출문제 하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면 2편 214페이지 펴보세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일단 출처를 보면 보니파키우스 8세의 하나의 성스러운 교회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라틴어로 우남사크타라고 하죠. 자, 이오남산크타는 유명한 교소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기출문제도 나왔죠. 시민력 기출문제에. 그래서 여기 뭐 두 개의 머리가 이제 여기에서 두 개의 머리 때는 세속적인 권력과 영적인 권력을 뜻하죠. 근데 결국에는 세속적 권력과 영적 권력 중에 어디가 더 우위냐 하나의 머리만 있을 뿐이다 할 때 영적인 권력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그 황제의 권위 또는 세속 권력보다 더 우위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남 샤크타는 공표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남 샤크타가 그 공표할 때 이때 교황권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을 쓰시오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인물은 필립 4세죠. 필립 4세. 그러면 그 필립 4세와 그 보니파키우스 8세가 왜 갈등을 했을까? 자, 이때 이제 필립 4세는 그 당시 가스코노 지역이 있어요. 이 가스코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보통 이제 잉글랜드 왕국이 그 프랑스 안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립 2세가 거의 회복을 했고요. 이 남부 지역이 남았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그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가스코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스코노를 필립 4세는 먹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프랑스 국내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가세를 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황청 갈등을 비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 교수를 발표해서 이들 비판하니까 필립 4세가 프랑스 내 금전 유출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이때 금전 유출은 어디에서 넘어가는 거야? 예, 이탈리아 교황청으로 넘어가는 그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거뒀던 11조라든지 성금이 그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을 시켜버린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프랑스 왕권의 적대적인 주교를 처리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또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우남 샤크타를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갈등 이유는 뭐 전비 유출 위한 교회 선지자 그 가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왕권의 적대행위를 취한 주교의 제거 문제 등등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 잠깐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전비 유치가 아니라 전비 마련이죠. 예, 거기 답이 잘못 적혀있네. 예, 전비 마련을 하기 위한 교회 성직자 가세 문제가 맞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의 주장에 따라 개최된 공의의 명칭을 쓰고 이 공의에 수집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교황은 한 개인일 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황직을 놓고 다투면 대제를 범하는 세 명의 교황들이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딱 볼 수 있는 세 명의 교황들이 나왔죠. 자, 요거는 이제 교회가 대분열을 했던 그 시기를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 교회 대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공의에 위임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공의의 우선주의를 내세요. 공의는 권위, 위험, 기능 면에서 교황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모든 점에서 공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의주의죠. 제가 이제 그 공예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앞에 그 기출문제 설명할 때 좀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 권력 내에서도 교황권과 공예 중에
공의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 공의주의인데, 특히 교회 대분열 시기에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구심점이 사라진 때 이 공의는 공의주의가 확산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공의주의에 내세워갖고 교황도 공의의 결정에 따라라. 그리고 공의가 교황을 임명할 수도 있고 그냥 폐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공의의 이 주장에 따라 공의의 우선주의를 내세워갖고 개최된 공의의 명칭은 콘스탄트 공의회죠. 그리고 콘스탄트 공의회가 그 소집된 이유 한 가지 쓰시오. 일단 뭐 교회 분열을 일단 종식을 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흡수파 같은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을 억압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제 기출문제 578페이지에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잠 보시고요. 자, 일단 57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일단은 이제 컨스탄트 위에 이제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교회 분열을 이제 뭐냐면 해결하려고 했고요. 이게 해결인데 잘못 적었네요. 예. 자, 이단을 억압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콘스탄트 공회가 개최가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온 것은 그 교회 분열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교회 분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회가 그 뭐냐면 교황을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뭘 내세웠냐면 카톨릭에 관한 모든 것 이러죠. 여기 이제 이걸 라틴어인데 햄상타라고 읽어요. 제가 좀 정확하지 않지만 예, 햄사탕, 상탕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이 규정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공의주의를 내세워서 공의의 정당성과 그 권위를 규정하고 교황도 이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콘스탄트 공예가 이 햄상타를 내세웠고 그 당시 이제 교황을 세 명의 교황을 다 쳐내고 그때 이제 새로운 교황을 내세우죠. 그래서 마르틴 모세를 교황을 선출해서 교회 분열을 종식시켰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 교회 분열을 종식시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단을 억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단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헤미아 후스의 문제야. 보헤미아 후스 이제 근데 여기 보헤미아는 체코죠, 체코. 물론 체코 지역이에요. 아이고. 가끔씩 이게 좀 이상하다고요. 예. 자, 그 보헤미아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용에 처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큰 여파가 있죠. 하용 소식을 듣고 그 당시 후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후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 후스는 보헤미아 지역, 그러니까 체코 민족주의 어떤 상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물론 지금 입장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속 좋은 바람직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단 문제를 해결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교회 개혁 문제야. 자, 근데 이제 이 교회 개혁 문제는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교회 내 보수파와 급진박 대립 문제도 있었고 또 백년 전쟁 때문에 각고의 의견 또한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을 했냐면 긴급 사태에서 개혁 수단으로서 그 당시 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자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개혁 문제를 다음 공회 때 이걸 넘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라틴어로 프리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키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콘스탄트 공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콘스탄트 공예가 공예주의를 내세웠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예주의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이제는 교황을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쳐야 된다. 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것을 확립하게 된 게 이제 그 공예가 파라나 공예예요. 그래서 파라 공예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예주의보다는 교황 뭐냐면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개선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라디 공예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파라라 또 파라리 이렇게 있는데 통일라죠. 라자도 발음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시 문제 돌아가세요.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1214년 7월 벌어진 부빈 전투에서 프랑스 왕의 군대는 프랑스 백작, 잉글랜드 왕, 신성 로마 황제의 동맹군에 맞서 싸웠다. 프랑스군의 승리 끝난 이 전투 여파로 참전 세력들은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됐다. 이렇게 있죠. 먼저 승자인 프랑스 왕. 이때 이제 부빈 전투에서 참여했던 프랑스 왕은 누구죠? 석에 이제 적혀 있죠. 필립 2세야. 그래서 이 필립 2세는 이제 그 조낭이 자기 신하였던 그 포아투의 지방 영주였던 누신앙의 약혼녀를 빼앗다는 진정이 도니까 이를 빌미로 종왕을 호출했어요. 근데 이제 필립 2세는 프랑스 왕이고 종왕은 영국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왕은 영국 왕이지만 또 프랑스 안에 영토가 있죠. 그 자기 영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르망디, 메인, 앙주, 트레인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자기 영지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 영지를 갖고 있으니까 필립 2세 신하이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낭은 필립 2세가 오라고 하니까 일단은 신하 입장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조낭이 이제 존심이 있지 어떻게 같은 왕인데 갈 수 있냐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가진 않았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립 2세는 이걸 빌미로 해갖고 조낭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내 땅을 몰수를 선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반발해서 이 조낭이 조카였던 이제 신성노마 황제였던 오토 4세와 동맹을 맺고 필립 2세를 공격을 해요. 이게 이제 부빈 전투야.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니까 결국 필립 2세가 노르망디나 뭐 앙주나 메인이나 예전까지 있었던 북부 잉글랜드 영토 지역을 다 떼주고 이제 뭐냐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었던 이제 프랑스 내 잉글랜드 영지는 가스코노 뭐 같은 그런 남쪽 지역의 땅밖에 안 남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조낭은 국내에 상당히 욕을 얻어먹어. 예. 무능한 사람은 또 욕을 얻어먹고 거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땅을 많이 잃었다 해서 실지왕이라고 이제 또 불렸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무능한 왕이 또 세금까지 많이 거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잉글랜드 안에 있었던 귀족들이나 고위성직자 도시 대표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낭이 여기에 굴복을 해갖고 이들하고 이제 맺은 문서가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연장이죠. 마그나 카르타죠. 자, 그래서 이 대연장을 맺었다. 대연장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04년도에 기출문제에 또 나왔던 거죠. 유명한 문서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노와 제국에서는 제후들이 오토 4세를 맞서 새로운 황제의 시칠리아 왕이었던 황제도 이제 시칠리아 왕이었던 누구를 이제 선출했냐면 이때 이제 선출된 왕이 프레드니 2세죠. 이 프레드니 2세는 프레드니 1세의 손자예요. 예, 손자. 예.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원래는 오토 4세 대신에 이제 자기가 왕이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왕위는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다가 나중에 오토 4세를 쫓아내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 여기 시칠리아 쪽의 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신성노마 황제가 되기 이전에 시칠리아의 왕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시칠리아가 자기 외가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도 이제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외손자로서 그 뭐냐면 즉위하게 되죠. 자, 하여튼 프리드리히 2세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도 그 전에 시칠리아까지 겸직한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이노케티우스 3세가 이를 인정했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이노케티우스 3세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 십자군 운동을 주도하겠다. 참여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이노케티우스 3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신성로마 제국도 한시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노케티우스 3세 이후에 교황들과 갈등을 빚게 돼요. 한차는 또 파문까지 치러지고 간신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6차 십자군 운동에 끌려가기도 하거든요. 자,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자기 이제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이탈리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외에도 독일 문제에도 좀 그래도 같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 문제는 제껴두고 이탈리아 문제에만 다 관심이 있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신성로마 황제의 어떤 정책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1231년 자기가 또 시칠리아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시칠리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주의 통치체를 추진하면서 공포된 헌장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헌장이에요? 멜핀 헌장이에요. 그래서 멜핀 헌장을 공포했다. 그래서 이 헌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과 도시민대 특권을 축소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상 사건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왕실법전에 회부하고 시찰 11개 주로 구분해서 검찰관과 지사를 통해 통치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 그 뭐냐면 멜피 원장은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도시였던 룸바디아 동맹까지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교황과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갖고 전쟁을 펼치게 되죠. 결국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예. 결국 이제 패배하고 나서 이탈리아 중부나 이탈리아 북부 지역 룸바디아 평원이나 교황령을 장악하려던 시도가 뭐냐면 끝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멜핀 원정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또 뭘 또 기억을 해주시면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현장이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현장고 요그 프리드리히 2세가 공포를 했어요. 정반대야. 이건 뭐냐면 완전히 이제 뭐냐면 독일 제후들의 본토를 완전히 세습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 지역의 제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사법권을 다 부여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멜피 현장은 이탈리아를 전체로 이제 시체를 비롯한 북부 이탈리아 이런 지역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반대로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자율권을 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드리히 2세 입장 때는 독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는 이제 이탈리아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들을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독일 신성로마 황제가 영국과 프랑스의 왕들처럼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국내 중앙 집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맨날 이제 뭐냐면 그 못했던 이유가 이런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독일 문제보다는. 자,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을 볼 때 교육의 임명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2세가 아니라 앞에니까 필립 2세죠. 그러니까 디귿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임명은 디귿은 이제 프리드리히 2세죠. 프리드리히 2세. 그러니까 니은의 내용을 담은 문서의 명칭을 쓰시오. 요거는 멜핀 원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멜핀 원장이라고 지금 명칭만 물어봤지만 다음에 문제 물어볼 때는 그 내용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갖고 요거 내용도 좀 암기해 주세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난 왕권의 성격을 밑줄친 니은과 비교해 서술하고. 자,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뭐예요? 대원장이죠. 예.
조난하고 그 당시 그 귀족들 고위 성직자 등 간에 맺은 조난과 관련된 대원장이에요. 대원장. 그러면 이 대원장에 나타난 왕권의 성격이 뭘까요? 왕권의 약화를 얘기했어요. 왕권의 강화를 했어요. 여기는 왕권의 약화를 얘기하죠. 아무리 왕이라도 법에 의해서 구속돼 있다. 입헌주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멜필 원장은 절대주의 왕권을 강조하면서 귀족과 도시민의 특권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반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멜필 원장이라든지 대원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일단은 둘 다 봉건적 문서예요. 이건 근대적 의미의 문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비교라고 했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봉건적 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걸 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찾아봐도 없더라고. 예. 아까 지금 얘기한. 예.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차이점만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제가 차이점만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요거는 확실하게 그 봉건적 문서죠. 예. 그리고 여기 멜핀 원장도 봉건적 계약 문서야.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둘이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아니, 공통적인 것 같은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그 근거에 없기 때문에 제가 검색에서는 있는데 우리가 보는 기본서나 서계나 뭐 서강자나 그런 데는 없어. 그래서 일단은 답으로는 적어놓진 않았거든요. 예. 참고해 두시고요. 대원전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고 03년도에 나왔고 요번 연도 21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참고로 이게 원래는 공본적인 문서였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해석되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민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그 주로 귀족세력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성직자 고위 성직자들 이런 색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이제 국민들의 의미로 바뀌게 되면서 근대적인 어떤 문서가 되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없죠. 성문화된 헌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선문화된 헌법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마그네카타, 대헌장, 그 다음에 권리청원, 권리장적 이렇게 이제 이게 3대 헌정 문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7 그 중세 문화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뭐 패스트 때문에 인과 많이 주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웠던 거대한 지적 체계의 붕괴였다. 자, 그러면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냐?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성과 신앙의 균형이야.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그 유명한 신학대전이죠. 신학대전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유명한 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원룸 오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보편은 단지 이름이며 개별적인 것을 논하기엔 편리한 기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철학적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면 유명론, 명목론이라고 하죠. 되게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기출 문제에 적어놨긴 했는데 여기 뭐 유명론, 그 명목론, 그 다음에 실제론 이런 걸 다 설명하면 이거 그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에다 적어놨고 제가 또 그 본강의 이론 강의 부분에 얘기할 테니까 여기는 여기 정도만 끝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명론과 그 실제론의 논쟁을 또 보편 논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료 워컨이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걸 강조했냐면 예전에는 신앙과 이성을 서로
뭐냐면 균형을 이루거나 하여튼 그 철학과 그 신학을 같이 논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반대했죠. 이성과 신앙은 다른 거다. 예. 이성과 신앙은 다른 거고, 이성은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신앙은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왜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고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시켰죠. 네.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일 뿐이다. 이걸 좀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실 여기 좀 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에 관찰된 관심과 증거를 가져와서 나중에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걸 꼭 신의 어떤 의지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단절시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의지와 상관없고, 요거는 신의 의지라는 것은 철학에서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신학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신학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한 그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개별적인 사실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기억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렵게 움베르토 에코의 이제 장미 이론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게 좀 유명한 소설인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론이 이제 내용 뭐냐면 12세기 때 이탈리아 그 수도원에서 일어난 연속 살인 사건을 소재를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 추론 과정이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끌어다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다른 표현을 써서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나는 지금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여러 가지 요소를 한 가지 모으고 이들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운다. 내가 직접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들,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 추론할 걸 통해서 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하는 것은, 의도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을 듯한 요소, 이걸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관련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그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개별적인 사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오콤은 신학을 이성과 그러니까 신학을 철학과 분리시키고 이성을 통해서 철학적 사고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신학은 신학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으니까 봐두시고요. 자, 2번을 볼게요. 중세 스콜라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철학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스콜라 철학은 그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계승한 게 아니라요.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념 실제론을 계승했죠. 그래서 개념 실제론이라고 하고, 실제라는 것은 밖에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본 실제론 찾아 이 사람은. 실제라는 것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석력에 따라서 유명론자기도 하죠.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냐면 조화를 냈던 것이 스토아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은 종교개혁이 났다? 아니죠. 실제론과 유명론 논쟁을 뭐라고 하냐면 보편 논쟁이야. 그래서 이 보편 논쟁을 통해서 어떤 이제 신의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당시 이제 몽골 실제론 유명론을 도입하거나 플라톤의 개념 실제론 이런 걸 해서 옥신같이 싸우는데, 그걸 통해 신의 어떤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걸 이제 논쟁했던 것이 그 보편 논쟁인데, 보편 논쟁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나중에 16세기 때 뉴턴과 칼뱅이 카톨릭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종교개혁이 났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의 분리 주장했다. 틀렸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토마스가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쓴 건 맞는데 신앙과 이성의 분리가 아니라 조화를 강조했죠.
예.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가 또 강의 시간 때 또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두 가지 사상을 접목시켰어요. 하나는 이제 플라톤 사상과 개념실제론이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예, 그 온건실제론을 접목시켰죠. 그래서 신의 의지라는 거는 플라톤 철학처럼 나의 이성 밖에 있다.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실제론처럼 나 안에 있다. 인간 안에 있다.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그 뭐냐면 나의 그 몸 밖에 있는 것을 신의 의지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성을 통해서 내 안 속에 있는 신의 의지를 또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결국에 신의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앙과 이성의 그 분리관이나 조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강조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뒤에서 나온 오컴이라는 사람이죠. 오컴은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학을 통해서 신앙을 알 수 있는 거고, 이성은 뭘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아는 거다.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아는 거고, 요 신학과 신학을 통해서 아는 것은 신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신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자 교회 교리 철학으로서 중세 종합적 세계관을 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관련된 내용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번을 볼게요. 자, 보기에는 중세 철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아우쿠스티누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하는 입장에서 신과 인간 우주의 관계를 설명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우쿠스티누스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거는 성 아퀴나스죠. 성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죠. 자 그래서 있고 아우쿠스티누스는 신공론에서 이 신플라톤 철학에 입각해서 인간의 의지가 신의 의지에 예속당하고 신의 의지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뭐냐면 예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성보다 신앙의 우위를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이성의 조화는 안 맞는 거예요. 자, 틀렸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적을 조소하여 스콜라 철학을 배송했다. 맞죠. 그 다음에 스코투스는 13세기 때 오콘과 함께 유명한 유명론자야. 이 사람은요. 예. 유명론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은 단순한 개체 합의 법칙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주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컴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세기가 아니라 14세기 때네요. 예. 말 잘못했어요. 스코투스는 14세기 때요. 그 기출문제에도 13세기로 되어 있는데 14세기로 곤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스콜라 철학의 토대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즈 베이컨이 나오죠. 로즈 베이컨은 이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다. 자, 로즈 베이컨은 이제 스콜라 철학의 고대 철학자들이 고대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보고 이성을 통한 수학과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논리적 방법으로서 이제 기납법 같은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험과학이라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예. 그래서 맞죠? 니은, 디귿, 니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4번. 자, 여기 보면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다음 같은 문화적 현상이 나타났던 무적에 볼 수 있었던 모습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고전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에게는 두 가지 간증 신의 존재 증명과 보편 개념의 규정이었다. 자 특히 아벨라는
긍정과 부정을 통해 번증법적 진리 탐구를 주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아벨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아벨라라는 사람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번증법적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요. 12세기 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 낭만적 상황을 주제로 삼아 토속어라는 것은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썼던 그 언어를 얘기하죠. 토속어로 신을 짓고 노래하는 투르바도라는 무리가 있고 서정시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 독일의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인들, 미네징거라고 하죠. 독일어로. 그래서 추용됐다. 그래서 투르바도나 미네징거 이런 사람들이 출연됐던 시기는 12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12세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으니까, 자, 12세기 때 이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고딩 양식 같은 게 나오는데 고딩 양식은 12세기 때 양식이죠.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일드 프랑스 지역에, 오늘 파리 지역이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건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초의 고딕 건축 양식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생드니 스톤 교회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갖고 이제 세웠던 거고요. 고딕 양식 특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신앙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높은 천탑을 만들고 색채 유리창,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것들, 견고하고 밝은 분위기, 뾰족한 아치,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생디스톤을 시작으로 해서 그 프랑스의 노트람담이라든지 샤르투, 렌스, 아미앙, 그다음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솔즈베리, 독일의 케른세 성당, 우리나라 명동 성당도 고딕 양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성서의 영웅 구제와 기능과 하체설 방박한 위클프는 성서를 번역했다. 예, 위클프는 이제 성체성사 같은 것들은 부정을 해요. 예, 하체설도 부정하고, 하체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포도와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피와 몸이다, 이런 식으로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포도주는 피고 예수의 피고 빵은 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 그 하체설이야. 그래서 보통 성체성사 할 때 그 뭐냐면 요 하체서 입각에서 포도주와 빵을 먹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그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피와 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입장을 때는 상당히 이당이죠. 예. 그 위클프는 또 영어를 가지고 이제 성서를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불가타가 아니라 그 불가타를 그대로 라틴어 성경판인데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은 이제 언제 때 얘기냐면 14세기 중엽 때야.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으로서 14세기 중엽 때 얘기고요. 자, 흑사병 이후 해골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그림을 유행했다. 요 가끔씩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흑사병 이 유행했던 게 14세기 중엽이거든요. 이때 이제 나타난 그림 중에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죽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교회는 교황의 절대 권력을 공의에 대체하는 개혁 논의가 콘스탄트 공의에서 열었다. 자, 콘스탄트 공의회는 15세기 초반대 얘기야. 틀렸고요. 카르스 대제는 아예나 곳에 궁중학교를 세우고 고전 연구에 장려하는 훈신을 내었다. 12세기 이전 얘기죠. 예. 그래서 8세기 중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5번을 볼게요. 중세 대학 관련된 내용. 자, 5번은 이제 중세 대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같이 볼게요. 자, 중세 대학에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파리 대학은 교수 조합을 대학원 세우고 운영했다. 네, 맞죠? 예. 그래서 이 파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 조합이 세웠고요. 뭘로 또 유명하냐면 신학으로 또 유명하죠.
여기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게 파리 대학이죠. 그래도 앞에서 언급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도 파리 대학 출신이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의 학부는 거의 동일하다. 아니죠. 각 대학마다 특색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모든 행정은 교황청에 예속되었다. 대학은 독자적인 이제 길드로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교황청과 교회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그 재판권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운영으로부터 독자적인 어떤 음,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볼리오노 대학에서 7개 국가 중에 의학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자, 볼리오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을 중요시한 대학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법학을 더 유명하죠. 그리고 의학을 이제 중요시 여긴 것은 살레르노 대학이 있어요. 살레르노 대학. 이 대학이 이제 그 의학으로서 유명한 학교예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을 보죠. 자, A에서 E 지역까지의 일어난 역사 사건이나 사실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A는 파리 대학을 의미하죠. 파리 대학.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B 지역은 아엔이야. 아엔. 여기는 파리고 D 지역은 아엔인데 이 아엔은 그 샤르마르 대제 때 프랑코 왕국에서 또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신성로마 제국 왕이 황제가 되면 이때 대관식을 여기에서 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C 지역은 도나우강 앞에 있는 이제 빈이란 도시죠. 오스트리아 수도 빈. 그 다음에 요 D 지역은 그 이탈리아 상업 도시였던 밀라노 지역이에요. 밀라노. 예. 그다음 요이 지역은 이 지역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A는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좋아할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노르망디군 원료 및 헤르도 왕이 이끄는 앵글색슨 군대를 물리쳤다. 요것은 이제 원료 및 물리친 곳은 여기가 도보해협이죠. 도보해협 건너서 약간 들어간 곳. 여기가 이제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헤인스틴스 전투야. 헤인스틴스. 그 잉글랜드 역사의 한 획기를 그었던 획을 그었던 그 전투거든요. 그 전투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C는 빈이죠. 여기에서 루터는 문벌부 판매를 항의해요. 성당문에 95개 쪽 관광을 붙였다. 요건 빈에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에 신학 교수도 있었어요. 독일 비텐베르크예요. 비텐베르크. 예. 자, 그 다음에 D는 샤르마니가 800년 성탄전에서 선호마 황제를 대변했다. 요거는 이제 밀라노가 아니라 요 지역은 로마죠, 로마. 그래서 로마 방문한 과정에서 800년에 교황 네오 3세로부터 그 선호마 황제가 수요를 받았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E는 유스티누스 황제가 하기야 소피아를 보며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외쳤다. 자, 요거는 이제 하기야 소피아가 어디냐? 유스티누스 황제가 중축된 성 소피아 성당을 병시 말한 거야. 성 소피아 성당. 예.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노플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가치가 않죠. 아테네. 참고로 유스티누스 황제가 성 소피아 성당을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걸 처음 건설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요. 근데 이게 약간 불타다가 불타 많이 이제 파손되니까 이걸 중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성 소피아 성당.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점령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나서 모스크로 개조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박물관 쓰였다가
최근에 또 모스크바 만든다는 그 소문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7번을 볼게요. 다음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간 종파의 주장을 두 가지 쓰시오. 12세기 때 성직자 상당수가 재산 형성과 권력의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이에 일반인들 많은 불만을 지니게 되었다. 그중 일부는 기성교회를 거부하는 가격한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 뭐뭐라고 불리는 종파가 있었다. 이 종파를 지칭하는 두 명칭이 하나가 그들 세력권에 한 도시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주로 남부 프랑스에서 자리 잡은 이들은 여기에 단서가 있죠. 세력을 이제 크게 넓혔고요. 교황 이노케티우 3세. 이 사람은 이제 유럽 중세사에 자주 들락거리는 나오는 인물인데, 자, 그래서 공격대로 십자군을 두시고 여기에서 또 단서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자군이 남북 평수를 이제 출진해서 요게 이제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 이때 왕가 대입했던 일부 귀족들이 몰락됐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여기가 알비파죠. 알비파 또는 카타이파, 예, 이렇게 이제 불렸던 애들이죠. 원래 카타이파 중심지가 프랑스 알비시에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에 따라서 알비파라고 했어요. 남부 프랑스 지역이죠. 그런데 이 알비파들을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었던 프랑스 귀족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원했다가 알비 십자군 운동이 나니까 프랑스 왕과 대립을 하고 있다가 진압이 되죠. 알비파 십자군이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누구야? 필립 2세의 부대에서 진압이 돼요. 그래서 이 남프랑스 영지 땅이 이들 땅들이 다시 이제 왕령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알비파인데 이 알비파의 주장을 이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옆에 보면 자, 이거는 서양사 개론에도 있는데 이게 그 별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한 부분은 여기 밑에 있어요. 예. 필립 2세의 알비파, 이노케티우스 3세와 필립 2세의 알비파 개념은 싸움은 여기에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알비파 그 십자군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이고 갑자기 뜨네. 예. 여기에서 나온 이제 알비파 교리들을 이제 보면요. 자, 이원론적 세계가 갖고 있다. 영적인 세계는 선, 물질을 악으로 보고 금욕주의, 육체의 속박에 벗어서 정신의 구원을 받고 성직자를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하고 성사를 비판하고요. 하체를 이제 그 부정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거나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통 그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그 신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모습을 부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 자체를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단적 요소가 있죠. 결혼제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육식을 금지하고 사제들의 금욕생활, 교회 조직 부정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여기는 성직자를 비판하고 폐지하는데 왜 갑자기 사제가 나오냐? 얘네들의 개념은 좀 달라요. 네. 성직자는 하나님하고 신도를 연결시켜주는 그 존재고 사제는 거기에 그냥 도와주는 존재야. 네. 그래서 성직자는 카톨릭에서 절대적인 존재지만 사제는 그 이슬람의 이만처럼 기도를 이끄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제 RBG 십자군 운동의 결과 그 지역은 이제 일단 깨끗하게 이제 이단은 청소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재판소 설치해서 많은 이단을 잡아서 처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부정부패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카타이파나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쇄신하기 위해서 탁발슨단이 프란치스코파와 도미니 교단을 승인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죠. 8번. 자, 다음 전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영혼이 신에 봉사할 때 육체를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고 사악한 행위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신은 그 자체를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섬기지 않을 때 무슨 정의가 그에게 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경우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에 대한 온당한 통제를 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성은 그약 사악함은 그의 이성이 사악함을 제대로 방어했다는 걸 볼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결국 영혼이 그 신의 봉사할 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신의 봉사할 때만 통제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면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율성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 인간을 모두 좌우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신공론을 쓴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이자 아우구스 디스누스고 아우구스티누스고 예. 자, 나는 보면 기획은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탐구하게 되는 철학적 여러 학문의 분야 외에 신의 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가르침도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선 인간의 이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신의 계시를 통해 에게 알려질 필요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신의 의지를 알려면 이성도 필요하지만 신앙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룬 거고 서로 보완적인 거지 대립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서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신학대전이죠. 출처를 보면 그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신국론이 아우구스티누스라면 신학대전은 아퀴나스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지만 신국론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죠. 모든 걸 다 신의 뜻으로 돌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보면 자, 유럽은 12세기 때 여러 측면에서 새롭고 열정적인 시기였다. 십자군 전쟁과 도시의 성장의 시대에는 서유에서 로마네스크 예술이 융성했고 고린 양식이 시작되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 이슬람 문명을 통해서 그리스 과학이 수용되었고 그리스 철학이 부활되면서 중세 대학이 최초 성립되었다. 자, 이때 이제 이슬람 세계로부터 도입된 철학은 무슨 철학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근데 왜 이슬람에서 연구를 했냐? 이슬람은 이제 신의 어떤 존재를 철학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보편 논쟁 있죠. 자, 보편 논쟁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어떤 차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미 이제 보편 논쟁을 얘네들도 겪었어요. 예. 그래서 이 보편 논쟁을 해결했죠. 예. 그래갖고 이분 신화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그 이분 신화가 이제 그 아퀴나스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보편 논쟁이 서양에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슬람에서 나왔다가 이제 서양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줄을 붙이고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이 이베리아 반도 있죠. 그다음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권이었죠.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어디로 건너간 거야? 서양으로 건너간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의 주요 사상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예. 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논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해설서가 없고. 근데 이걸 이제 연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내용들, 학문적 성과들이 여기에서 이슬람에서 연구해서 다시 서양으로 역수출됐죠. 예.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슬람 문화가 유입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이베리아 반도인데 이베리아 반도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토렌토라는 곳이 있어요. 토렌토. 이것이 토렌토라는 도시죠. 네, 토렌토 여기 있죠. 네. 이 토렌토가 이제 나중에 카스텔 왕국에 의해서 점령이 돼요. 그래서 1085년에 재정국 운동이 일어난 과정에서 그 당시 카스텔 왕국의 알폰소 6세가 이 토렌토를 점령을 했는데 이 토렌토에는 많은 이제 이슬람의 연구 기관들이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갖고 그 당시 이제 이슬람어는 좀 그렇죠. 그 아랍어를 그 당시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철학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추진 기역의 이름을 쓸 거. 여기 기역은 이제 뭘까요? 이건 나는 신학대정을 썼던 누굴까요? 성 아퀴나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성 아퀴나스. 자, 지도를 참고해서 디귿의 도시 쓸 거. 디귿은 이제 여기 디귿이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토렌토 관련된 내용이죠. 자, 미추진 기획사상을 기획사상이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 가의 내용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사상과 비교해서 쓰고 나의 영향을 미친 미추진 니은의 내용을 서술할 거. 니은의 내용은 뭐야? 예. 여기에서 그리스 철학 관련돼서 서술할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철학적 쓰면 되게 한두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 아퀴나스를 강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이성과 신앙을 좋아하는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학의 조화를 중시 여겼다. 네.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 아우쿠스는 신앙을 중시했고 이성과 신앙을 종속되었다.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 되면 되는데 자 이거 좀 중시하였던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키나스를 중심에 갖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부수적으로 요걸 달면 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누스와 아키나스의 철학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은 내용은 이슬람과 관련돼서 연결시켜 쓰면 이슬람에서 건넌 철학이 뭐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꼭 쓰셔야 돼요. 그 안을 이슬람을 건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 예, 이 말을 꼭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니은 내용을 이제 소수한 거니까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미친 거 쓸 때 이 말 쓰시면 되고 참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에 유명론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는 아퀴나스가 영향을 받은 거는 몽골 실제론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외에도 심플라톤 철학도 들어왔어요. 심플라톤 철학. 근데 이 심플라톤 철학은 이슬람에서 건너온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옆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건너온 거죠. 네.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세 법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계속 첫 번째 난다.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7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87번입니다. 자, 이 중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일본 관련된 내용은 중세법하고 이 로마법을 서로 비교시킨 거야. 예, 요 비교.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해당하는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이성과 정의를 법질서의 필수적인 바탕으로 하는 법 이론에 근간하고 있다. 개별 법령은 보편적 정의와 원칙에 구현된 하나의 실내이다. 이성적 사고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원칙에 따라 적정한 법령이
법제정제의 명령에 의해서 선포된다. 그래서 가해 관리하는 자연법과 만민법이 있다. 이미 이제 여기서 딱 나왔죠. 자연법과 만민법.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것은 로마법이죠. 로마법. 로마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간수법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시민법. 로마 제국이 팽창되면서 그 만민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칼라칼라 황제가 이제 시민들에게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그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이원적인 법칙이 시민법과 만민법이 예전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시민법이 만민법으로 통합이 되죠. 그리고 시민법과 만민법의 어떤 그 법 이론과 법 체계를 제공해 준 거, 법 이론과 근거를 제공한 법이 자연법이죠. 그 이런 법들을 이제 체계시키고 이제 정리한 것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죠. 이렇게요. 자, 이와 달리 그 게르만법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게르만법이죠. 게르만법은 로마법처럼 이제 위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성문화돼서 나온 법이 아니라 부족에서 오랫동안 간섭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야. 예. 그래서 그 게르만법은 또 각 부족마다 법이 또 달라요. 이게 특징이 있어. 법은 부족의 오랜 간섭으로서 성문화되지 않은 채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되었다. 각 부족은 제각기 고유한 법을 지니고 있었고 그 내용은 매우 원시적이었다. 그한 예가 후대에 정리한 샬리법이다. 샬리법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 법적 명칭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게르만법은 조화하고 그 미개한 것이긴 하지만 높이 평가할 만한 면도 있다. 즉 법이란 단순히 위로부터 강제적이 되는 일련의 법령이 아니라 이거는 노마법과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정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죠. 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밑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가 자연스럽게 나온 법이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 삶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아만이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해에 의하면 노마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할 때 그들 법정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맞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준사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노마법이 이제 근대법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근대법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준사형주의였고 근대법 체제에서는 그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모두 국가 권력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렇지 않아. 그 범인은 체포해서 데리고 법정을 세우는 것까지는 개인이 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국가 권력이 뭐냐 개입되지 않고 사형 개인이 어떤 뭐냐면 그 개인이 국가가 할 역할을 일부 담당해서 했기 때문에 준사형주의. 이때 사자는 개인 그 사적 할 때 사회적 이렇게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본질적 재판의 판결에 비롯됐으므로 사법이 대부분 공법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맞죠?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사법은 이 민법이죠. 공법은 오늘 형법이에요. 형법은 상당히 별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법이 민법이 발달됐어.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신분, 가족관계, 재산관계 이런 것들 규정짓는 게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노마법이 현대 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공법이 아니라 이 민법 체제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맞고요. 자, 그다음 3번을 보면 개노만법이죠. 자, 유죄나 무죄 확정하는 방법에서 선서나 시제법을 사용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노마법은 유무죄 판단이 자백과 증거잖아. 자백과 증거가 사용되죠. 오늘날 비슷하죠. 그런데 개노마법에서는 유무죄 판정이 좀 약간 원시적이야. 신 앞에 선서하거나 부족신이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가다대 하나님한테 이제 하거나 시제법이라는 것은 좀 이제 뭐냐면 그 고통을 겪게 해갖고 그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이야. 예. 자, 이런 법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원시적인 건데 하여튼 그런 법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나는 귀족의 명예관념을 근거해서 동일한 죄를 지어도 귀족의 평균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여했다. 요거는 틀렸죠. 예. 귀족들이 죄를 지으면 평균보다 한 단계 아래로 처벌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개도나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정통법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왜냐면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되게 보면 같은 신분을 보겠는데 다른 신분끼리 이제 뭐냐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신분이 낮을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받고요. 그다음에 신분이 더 높을 경우에는 덜 뭐냐면 처벌받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그럼 참고로 노마법은 뭐냐? 노마법은 정근대 법이지만 좀 특이하게 이 노마법은 형평성을 강조했어.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분에 상관없이 다 평등한 거야. 형평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제 실제 법에 적용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근대법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나아가 시행된 사회에서는 사적인 보복으로 범행의 피해가 확대되어 전투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 벌금형 되었다. 맞죠? 그 당시에는 뭐 감옥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주로 잡혀갖고 이제 죄를 범하면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사형을 많이 처하면 벌금도 아닌 거 가지고 사형을 처하면 이 부족원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 약화도 초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이 처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이 직접 개입을 해갖고 사적 보복을 막아줌으로써 이건 사적 보복의 악순환을 막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능만법하고 그 당시 부족법, 노마법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원래 이 중세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노마법보다는 계능만법을 더 우위에 뒀어요. 이 계능만법이 훨씬 더 뭐냐면 훨씬 조약한 법, 조약한 법칙인데 후진적 법칙인데 노마법보다는 계노마법을 더 우위에 뒀다. 그렇지만 노마 후기 때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그 국가 조직이 나타나고 중앙 집권화되면서 점점 이제 체계화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다시 계노마법이 없어지면서 이 노마법으로 대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 요거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거 계노마법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강좌에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요. 그래서 서양 중세사라는 그 책이 있어. 강론서가 있는데 거기서 냈던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십자군 전쟁 관련된 내용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